매화양 영가. 사랑은 때로 계절을 거스른다. 눈이 채 녹기도 전 얼어붙은 가지 끝에서 먼저 터져나오는 매화처럼 어떤 감정은 이성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피어난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대개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알게 된다. 이것은 한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다. 아니, 정확히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랑의 이야기다. 태어나고 꺾이고 땅속 깊이 묻혔다가 40년 만에 다시 고개를 내민 하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두 사람의 일생을 관통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제1장. 매화가 피는 마을. 경북 산골 봉산리. 버스가 하루에 3번, 시간도 안 맞는 시각에만 들렀다 가는 작은 마을. 겨울이면 눈이 질척하게 쌓여 논과 밭을 덮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사람 말을 삼켜버리는 곳. 그 마을 한가운데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작은 학교 하나가 서 있었다. 봉산초등학교. 한 학년은 한 반씩만 있고 한 반은 30명 정도의 작은 학급. 선생님은 학년당 1명. 아침마다 종이 울리면 아이들은 운동장으로 달려나가 숨이 차도록 뛰어다녔다. 1. 매화나무 아래의 소년. 태수야, 늦겠다. 아침 공기를 가르는 어머니 목소리에 초등학교 5학년 윤태수는 획 몸을 일으켰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난 그는 대충 얼굴을 씻고 밥상을 마주했다. 김이 피어오르는 보리밥, 된장국, 김치 한 접시. 천천히 좀 먹어. 체하겠다. 괜찮아. 오늘 반장 뽑는다니까. 늦으면 안 돼. 아버지는 말없이 신문을 넘기다가 아들의 말에 흘깃 눈길을 주었다. 반장 같은 거 안 해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하고. 태수는 밥숟가락을 입에 쑤셔 넣으며 씩 웃었다. 공부도 잘하고 반장도 할 거야. 말은 건방졌지만 태수는 실제로 공부도 잘했고 일도 잘했다. 새벽마다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봄에는 모내기를 도왔다. 손에는 늘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얼굴에는 해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했다. 학교 가는 길은 논두렁을 따라 난 좁은 비포장이었다. 그 길 옆 매화나무 한 그루가 마을을 내려다보듯 서 있었다. 눈이 녹기도 전에 먼저 피어나는 꽃이라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먼저 피는 나무라고 불렀다. 태수는 그 나무 아래를 지날 때마다 슬쩍 올려다봤다. 어쩌다 한번 누군가 그 아래에 먼저 나와 서 있지는 않을까 해서. 그날도 그랬다. 매화 가지 끝에 아직은 딱딱한 봉오리들이 매달려 있을 뿐인데 나무 아래에는 누군가가 이미 서 있었다. 짙은 파란색 재킷, 허리까지 오는 머리, 조금 큰 책가방. 그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미주야. 태수는 달려가며 소리쳤다. 그 소리에 놀라 돌아본 소녀가 정미주였다. 이 소녀의 집, 소녀의 눈. 왜 이렇게 늦었어? 미주는 입술을 내밀며 물었다. 태수는 헐떡이며 가방줄을 고쳐 매었다. 밥 2그릇 먹고 왔거든. 또 거짓말. 너 얼굴만 봐도 알겠다. 한 그릇만 먹고 급하게 나온 얼굴이다. 장난처럼 주고받는 말 속에 익숙함이 묻어났다. 둘은 이미 같은 길을 몇 년째 함께 걷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 처음 친해진 건 4학년 봄이었다. 운동회 연습 때였다. 봉산초 운동장이라 해봐야 흙바닥에 줄 긋고 깃발 몇 개 세워둔 게 전부였다. 그날따라 흙먼지가 유난히 많이 일었다. 출발! 체육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에 아이들이 일제히 달렸다. 태수는 늘 그렇듯 맨 앞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 앞으로 자빠졌다. 쿵! 무릎이 바닥에 쓸리는 느낌과 함께 뜨거운 통증이 올라왔다. 순간 운동장이 조용해졌다. 야, 윤태수 피난다. 누군가의 외침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태수는 이를 악물었다. 안 아픈데. 사실은 엄청 아팠다. 무릎에서 피가 흘러내려 양말을 적셨다. 그때였다. 인파 사이를 비집고 한 소녀가 앞으로 나섰다. 선생님, 약 아무것도 없어요? 담임은 허둥거렸다. 보건실이 어딨다고. 있었어야지. 그냥 물로 씻고 있어. 그 말에 아이들은 웃어댔다. 하지만 소녀의 얼굴은 진지했다. 그녀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손수건 하나를 꺼냈다. 하얀 바탕에 빨간 꽃이 찍힌 손수건이었다. 미주는 그걸 접어 태수 무릎에 둘러맸다. 괜찮아. 집에 가서 더 닦으면 돼. 태수는 어색하게 중얼거렸다. 손수건 더러워지잖아.
미주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손수건은 빨면 되는데 무릎은 안 빨리잖아. 그 말에 주변 애들이 와하고 웃었다. 태수도 함께 웃었지만 가슴 안쪽 깊은 곳이 이상하게 찌릿했다. 그날 저녁 태수는 그 손수건을 조심히 빨았다. 대야에 비누를 풀어 꾹꾹 문지르고 헹구고 널고 또 손으로 다려서 접었다. 다음 날 학교에 가져가며 생각했다. 이걸 돌려주면 그 애는 뭐라고 할까? 어제 고마웠다. 뭐가? 손수건 깨끗이 빨았어. 미주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이거 내가 빨았어? 응. 엄청 못 빨았네. 태수는 얼굴이 붉어졌다. 뭐? 장난이야. 미주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가슴 쪽 주머니에 넣었다. 고맙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그게 둘의 진짜 시작이었다. 3. 비밀스러운 집안. 그날 매화나무 아래에서 다시 만났을 때도 그 손수건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 너 그 손수건 아직도 갖고 있어? 어떤 거? 그날 운동장에 피났을 때. 미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툭 내뱉었다. 있지. 근데 보여줄 순 없지. 왜? 비밀이니까. 비밀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간지렸다. 태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앞장서 걸었다. 그럼 나도 비밀 하나 있다. 뭔데? 말 안 해. 비밀이니까. 둘은 그렇게 웃으며 학교로 향했다. 학교에서 미주는 공부도 손재주도 좋았다. 특히 글씨가 예뻤다. 선생님이 칠판에 필기해두고 지우면 아이들이 한참 시끄럽게 떠들어도 미주가 공책에 정리해둔 글만 있으면 다시 배울 수 있었다. 정미주, 참 야무져. 커서 뭐가 될래? 선생님들이 물을 때마다 미주는 꼭 한 번씩 망설였다. 나는 커서 뭐가 될 수 있을까? 집안에서 그녀는 학교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방 안에 놓인 침대 위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다. 어깨부터 손끝까지 양팔을 전혀 쓰지 못하는 몸. 그녀가 바로 미주의 어머니였다. 다녀왔어요, 엄마. 우리 딸 왔나? 어머니의 팔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따뜻했다. 미주는 가방을 벗어놓자마자 어머니의 옷매무새를 고쳐주고 방에 쌓인 빨랫감을 정리했다. 오늘은 어땠노?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받아쓰기 100점이라고. 그래, 우리 딸은 원래 잘하지. 어머니는 웃으며 딸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눈동자가 젖었다. 아버지는 오늘도 늦겠지? 미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일부러 밝게 말했다. 산에 나무하러 갔잖아.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 위해 애쓰시는 거니까.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참 다행이다. 그 말이 얼마 후 얼마나 잔인한 예언이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4. 반장과 부반장. 5학년 일반 교실. 창문은 작았고 나무 책상은 삐걱거렸다. 칠판은 작고 한쪽이 내려앉아 선생님이 수시로 나무로 받쳐야 했다.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였다. 자, 올해부터는 반장을 한 명 뽑는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아이들 눈이 반짝였다. 누가 좋겠노? 잠깐 정적이 흘렀다가 누군가 말했다. 윤태수. 곧이어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겹쳤다. 윤태수 반장. 맞다. 얘가 반장해야지. 태수는 귀까지 빨개졌다. 나 아니어도.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선생님도 웃으며 말했다. 그럼 반장은 윤태수. 이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태수는 결국 반장이 되었다. 그럼 부반장은? 그때 교실 뒤쪽에서 느릿하게 손 하나가 올라갔다. 정미주 하면 안 돼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학 시간에 빼먹은 문제도 체육 시간에 몰래 한 장난도 결국 정리해주는 건 늘 미주였기 때문이었다. 그럼 반장 윤태수, 부반장 정미주. 둘이서 잘해봐라. 그날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미주는 일부러 심각한 얼굴을 했다. 야, 반장님. 왜?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그녀는 꽤나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태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뭐야, 그게. 진짜야. 난 내 편 들게. 너도 내 편 들고. 원래 내 편이었는데. 그 말에 미주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원래 내 편이었구나.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속에 남았다. 5. 첫 번째 금간날. 가을이 깊어질 무렵 산은 붉게 물들었다. 밤마다 산등성이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났고
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준비하느라 바빴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일 끝내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기 전까지는 미주야, 이웃집 아줌마가 문을 두드렸다. 문 여는 소리보다 급한 발소리가 먼저 들렸다. 왜요, 이모? 큰일 났다. 산에서 너 아버지 안 내려온다 카더라. 그 한마디에 세계가 기울었다. 마을 남자들이 횃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누군가는 밧줄을, 누군가는 들것을 짊어졌다. 밤새도록 산에서는 사람들의 구호와 발자국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미주는 집안에서 떨고 있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양팔은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힘없이 누워 있었다. 괜찮을 거야, 엄마. 아버지 산길 잘 알잖아.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문 쪽에 고정돼 있었다. 새벽녘 문이 열렸다. 태수의 아버지와 몇몇 남자들이 들어왔다. 그들 어깨 위에는 씻지 못한 흙과 피를 뒤집어 쓴 채 움직이지 않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아버지, 미주의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몸이 먼저 앞으로 쓰러졌다. 살려달라, 살려달라, 카이. 미안하다, 미주야. 누군가가 울먹이며 말했다. 발이 미끄러져서 큰 바위 아래로 바로. 말끝을 잇지 못했다. 미주는 아버지의 얼굴 위로 포개지듯 쓰러졌다. 눈을 감고 있는 아버지의 입술 끝에 작게 미소처럼 보이는 선이 남아 있었다. 그게 더 잔인했다. 장례는 초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치러졌다. 사흘 동안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그 사흘 내내 장례식장 뒤쪽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서 있었다. 교복 자켓도 입지 못한 채 그냥 셔츠에 외투 하나 걸친 소년. 윤태수였다. 6. 내가 지켜줄게. 장례가 끝난 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집안은 갑자기 비어 보였다. 어머니는 마치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사람처럼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누워요. 미주는 어머니 몸을 조심히 돌려 눕혔다. 두 손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받쳐 베개 위에 올리고 이불을 한 번 더 턱까지 끌어올렸다. 손을 쓸 수 없는 어머니 곁에서 10몇 살짜리 소녀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입을 여미는 일뿐이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미주는 고개를 들었다. 누구세요?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그 사이로 태수가 얼굴을 내밀었다. 나야. 촛불이 흔들리며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태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들어와. 미주는 놀랍게도 담담하게 말했다. 눈이 다 말라 더 이상 울 수조차 없는 얼굴이었다. 태수는 방 안으로 들어와 작게 절을 했다. 아주머니, 아니, 이모님, 저 태수예요. 아저씨, 많이 애쓰셨어요. 어머니는 태수를 향해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태수 왔나? 그래, 고맙다. 짧은 인사 몇 마디가 오갔다. 잠시 뒤 어머니가 기운이 다 빠진 사람처럼 졸기 시작하자 미주와 태수는 마루로 나왔다. 마루에는 비 내린 뒤 습기가 올라와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를 보지 못했다. 아버지는 미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마지막까지 나 모르게 죽으려고 했던 것 같아. 태수는 손을 꽉 쥐었다. 갑자기 그런 말은 왜 해? 나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엄마도 돌봐야 하고 나도 아직 학생이고.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 너 걱정 안 시키겠다고. 미주는 비어있는 마당을 내려다봤다. 장례 때 붙어있던 검은 리본이 아직 삐뚤게 달려 있었다. 근데 결국 제일 많이 힘든 사람은 나야. 콧등이 시큰해졌다. 울면 안 되는데. 울면 안 된다고 수십 번 되뇌었는데. 눈물이 고였다. 나는 엄마 돌보고 학교 다니고 나도 나중에 돈 벌어야 하고. 갑자기 너무 많이 남겨두고 가버렸어. 태수는 그제야 그녀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미주야.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방울이 마루 위에 똑똑 떨어졌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태수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 가슴 안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날 그는 어린 마음에도 분명하게 어떤 결심을 했다. 아버지의 죽음도 세상의 눈도 지금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지금 그의 눈에 보이는 건 그저 눈물 흘리고 있는 한 소녀뿐이었다. 태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미주의 오른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 올렸다. 너 혼자 아니야. 미주는 그 말에 파르르 떨었다. 내가 있다. 내가 지켜줄게. 삐걱거리는 마루.
빗소리, 촛불 타는 냄새, 그 모든 것 위로 소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새겨졌다. 앞으로 누가 뭐라 해도 그냥 기억해. 윤태수가 내 편이라는 거. 미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목 놓아 울었다. 고마워. 그녀는 겨우 그 한마디를 짜내듯 말했다. 고맙다라는 말 속에는 살고 싶다는 마음, 붙잡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 그에게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미약한 희망이 모두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봉산리의 매화나무 가지 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꽃봉오리 하나가 더 생겨났다.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그건 분명히 피어나기 시작한 두 아이의 첫사랑이었다.